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왔는데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허망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기댔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기막힌 반전과 복수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었던 김창민을 처음 만난 건 저의 2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했던 대학교 축제날이었죠. 친구를 따라 우연히 놀러갔던 옆 학교 노천 강당 무대 위, 기타 한 대를 메고 노래를 부르던 한 남자가 제 시선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던 김창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반짝거렸던 것 같아요. 감미로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요동쳤죠. 그 노래 실력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 무대를 즐기는 그 당당한 눈빛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그 남자에게 반해버린 것이죠. 마침 창민이를 잘 알던 친구가 제 멍한 표정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쟤 노래 진짜 잘하지. 성격도 시원시원해. 너 관심 있으면 내가 다리 한번 놔줄까? 저는 친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축제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강렬하고 화끈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창민이의 현실은 무대 위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창민이는 홀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세정이와 함께 낡고 초라한 빌라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수의 꿈을 꾸던 몽상가였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철이 없다기보다 순수한 열정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모습조차 귀하고 근사해 보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지독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냥 창민이가 좋아서 결심을 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창민이더러 비현실적인 꿈이라 해도 나만큼은 이 사람의 꿈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탱해 주겠다고요. 그러던 중 창민이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창민이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창민이는 넋이 나간 채 무너져 내렸고 저는 기꺼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피 같은 월급을 쪼개 창민이와 그의 여동생 세정이를 살뜰히 챙겼어요. 제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건만 그때의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엄마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창민이가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그게 영원한 사랑의 맹세인 줄로만 믿었죠. 취업 후 제 일상은 오로지 창민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렵건만 대학교를 졸업한 창민이는 취업은 뒷전이었고 오디션만 보러 다녔어요. 남들은 다 철딱선이 없다고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하며 군말 없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제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민이의 보컬 레슨비를 입금하고 오디션 때 입을 번듯한 옷 한 벌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창민이 여동생 세정이의 학원비와 재료비까지 제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정은아, 네가 걔 엄마야? 아니면 자선사업가야? 너는 네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지금 완전 등골 빨리고 있잖아. 라며 혀를 찼습니다. 남들 눈에 저는 너무 한심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저 행복했거든요.
정말 원 없이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에 후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 한켠에는 그가 언젠가 성공해서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수가 되진 못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업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보고 낮에는 백화점 행사, 문화센터 소공연, 놀이동산의 일당제 공연을 전전하며 푼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집에서 놀았는데 그나마도 아는 형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서빙 일을 했죠. 하지만 거의 푼돈을 버는 시기라 결국 생활비의 80% 이상은 오롯이 제가 감당했습니다. 가수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깨달았던 데다 나이도 너무 차버린 창민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자기가 가수는 못 되어도 유명 작곡가가 되어 대박곡을 써보겠다고요. 그렇게 고가의 작곡 장비와 학원비를 요구했고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적금까지 깨서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은하야,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법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믿어줬으니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진짜 멋지게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눈시울까지 붉히며 하던 그 말을 저는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나뿐이라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자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이 다 되도록 정규직 직장 하나 없이 밤마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 축제 무대 위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반짝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힘든 것보다 참기 힘든 건 남편의 말과 푸념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밑바닥이냐. 나도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 입고 외제차 타면서 살고 싶다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참다 못해 그랬죠. 여보,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꿈도 좋지만 이제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자격증 준비 같은 거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랬더니 남편은 서운해하며 그러더군요. 진짜 너무한다.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니 토라져서는 며칠씩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달리 들뜬 얼굴로 그러더군요. 취업했어. 이제 만족해? 어디에? 술집 사장님이 아는 지인 회사에 소개를 해줬어. 쇼핑몰이야. 내가 워낙에 성실하고 싹싹하잖아. 이제 나도 번듯하게 출근하고 돈도 벌어올 테니까 기다려.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회사에 취직이 됐나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뒤늦게라도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너무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CS 업무랑 포장 업무 같은 잡무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월급은 나쁘지 않게 받아왔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구매대행 쇼핑몰이라면서 무슨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우리 사장님이 통이 커서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사장님이 급하게 부른다며 술 상무라도 해드려야 된다면서 수시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은 남자라고 했고요. 주말도 한밤중도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에 튀어나가는 모습이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쇼핑몰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해도 맨날 대충 얼버무리더니 지나가는 길에 대충 저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위치를 기억해 두었죠. 그러다 얼마 뒤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담긴 상자였던 거죠. 그냥 봐도 상자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낯선 브랜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시계더군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저는 너무 놀랐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게 뭐냐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좀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딴엔 숨겨둔 건데 제가 발견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내 천연덕스럽게 그러는 겁니다. 아, 사장님이 주셨어. 이걸? 왜? 나를 너무 아끼고 좋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사장님 잘 안 쓰신대. 원래 사장님 거야. 말이 돼? 이거 검색해보니 엄청 비싼 거던데 이걸 선물로 준다고? 아, 원래 돈 많은 사람이야. 일 잘하는 직원한테 그 정도도 못 줄까.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노래밖에 모르던 남자가 사회생활 한번 안 해봐서 썩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고작 몇 달 일했다고 명품 시계를 선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 직감은 이미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고 추악한 일이 남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게다가 그 남편은 점차 변했습니다. 예전엔 저에겐 늘 고맙다고 말을 하고 서로 좋은 말, 다정한 말만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막 트집을 자꾸 잡고 억지도 부렸죠.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만취해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겠어. 다 너 만나서 그래. 뭐라고? 너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 살다 보니 내 운이 다 막힌 것 같아. 잘 나가는 사람이랑 있어야 나도 잘 되는 건데 네 옆에 있으니까 결국 나도 이 모양으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야.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언제는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더니 이제는 제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고 저 때문에 자기가 안 풀렸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은 그 뒤에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랑 더 이상 안 살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혼을 못 해준다고 버텼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처럼 저를 닥달해대더니 나중엔 집까지 나간 거예요. 심지어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저는 전에 남편이 지나가는 길에 말했던 그 쇼핑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갔죠. 어떻게 오셨죠? 아, 김창민 씨 와이프인데요. 김창민 씨 좀 만나러. 누구요? 김창민이요. 그 직원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김창민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서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찌나 벙찌던지요. 남편은 이곳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 쇼핑몰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어디로 출근을 했으며 매달 가져오던 월급은 뭐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남동생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남동생도 매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자기가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함께 남편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갔기에 당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죠.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집에 좀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연락 다 씹으며 지내더니 이혼해 준다고 하니까 냉큼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욕을 하며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도대체 뭔 돈이 있어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저는 남동생과 남편 뒤를 조심히 밟았습니다. 남동생이 친구에게 빌려온 차인데다 썬팅이 짙어 남편이 알 턱이 없었죠. 남편은 뜬금없이 한 건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죠. 남동생과 뒤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는 6층이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6층으로 올라가 보았죠. 6층에는 2개의 상가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사무실로 쓰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공실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저 사무실이겠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순 없었는데 사무실 앞에 현판이 밖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쇼핑몰 같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길 다니는 건가? 근데 여기가 뭐라고 저 비싼 차에 저렇게 번드르르하게 다니는 걸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남동생과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몸을 숨겼죠. 남편과 함께 나온 여자를 살펴보니 얼굴은 성형을 많이 한 전형적인 강남 미인상이었습니다. 남편보다는 5-6살 많아 보이고요. 게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데 몸매도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쇼핑몰 사장이 남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쇼핑몰 사장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런데 복도로 나온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레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보라라고 불렀습니다. 둘은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쇼핑몰과 보라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 여러 인터넷 카페를 수소문해 입소문이 난 흥신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놀랐지만 어쨌든 남편과 그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그 여자의 정체는 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보라에 대해서 추적한 흥신소 사장님이 저더러 이 여자랑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맞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어떤 여잔데요? 그렇게 흥신소 사장님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이보라라는 이 여자 남편이 이 바닥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바닥이라뇨? 박성호라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도 놓고 조폭 쪽이랑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쪽 계통에선 꽤나 큰 손이거든요. 알아보니까 이보라가 박성호 마누라네요. 그 전에 이혼을 2번 했으니 3번째 마누라쯤 되겠어요. 네? 그 여자의 이름은 이보라였고 심부름센터와 사채업을 여러 개 하는 박성호라는 사람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박성호와 이보라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었어요. 이보라는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여대 출신이고 의상 디자인 전공자라고 하더라고요. 박성호가 쇼핑몰 하나를 차려주었고 거기에 사장으로 이름 올려놓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박성호의 사업자금 탈세를 위해서 쇼핑몰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보라랑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나도 박성호 사장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얘기는 많아요. 보통 포악한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는 결혼도 3번 하고 따로 두고 있는 애인도 많다는데 정작 자기 여자가 딴 놈 만나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아작을 낸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정은아 씨 남편이 현재 사는 집도 이보라가 얻어준 것 같아요. 둘이 상당히 깊은 내연 관계인 것 같고 당연히 박성호는 모르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만약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박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단순히 위자료 소송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의 와이프와 외도를 저질렀으니
남편이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 하여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든 생각이 이 진흙탕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야겠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남편 놈 바람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었고 자기를 위해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내쳤잖아요. 저도 만정 떨어져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괜히 저까지도 이 일에 엮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해줄게. 야, 뻥치지 마. 저번에도 네가 이혼해준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너 집에도 없더라? 사람 똥개 훈련시켜? 내가 이러니까 너랑 살기 싫다는 거야. 참 끝까지 뻔뻔하다. 나 다 알고 있어. 너 바람 폈잖아. 그래서 이혼해달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는 듯 잠시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발끈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거든? 잡아떼지 마. 이보라. 쇼핑몰 운영하는 사장이지. 너 거기에 직원으로 다니고 있고. 제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자 남편도 엄청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준다고 할 때 좋은 말로 집에 들어와. 나도 너 지긋지긋해. 그냥 끝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저는 담담해진 마음으로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그 사이에 마음 정리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내가 바람핀 거 알았는데도 괜찮아? 몇 년 동안 내 돈 생활비로 잘 쓰고 살다가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연부를 외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몰랐을까봐? 내 뒷조사 했어? 뒷조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 됐고 이혼 안 할 거야? 해야지. 미안해. 됐어. 나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 거야. 이 집도 내 지분이 더 많으니까 너는 몸만 나가. 그리고 네 여동생한테도 내가 그동안 학원비며 용돈 준 거 그것도 다 받아낼 거야. 이혼과 별개로 전부 다. 위자료 소송 걸 테니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아, 왜 그래. 그냥 좋게 좋게 이혼해주지. 무슨 소송이야. 야, 내가 이쯤에서 끝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이혼은 해주는데 그거랑 별개로 위자료는 받아야 나도 덜 억울하지 않겠니? 너 같은 놈한테 허비한 내 시간이 아깝다. 남편은 망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소송은 따로 하지 말자. 그거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돈으로 주면 어떨까? 돈 많은 여자 옆에 있더니 돈이 썩어나나 보지? 얼마 줄 수 있는데? 한 5천... 웃기고 있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꺼져. 난 바로 변호사 만나서 소송할 거야. 너한테도 이보라한테도 네 여동생한테도. 아, 1억 줄게. 1억. 그 정도면 됐지. 아, 네가 소송해서 위자료 받는 거보다 훨씬 나을걸? 네가 1억이 어딨어. 그 여자가 그렇게 큰 돈도 덥석 준대? 싫어. 내 앞으로 차를 한 대 해줬는데 그거 담보로 돈 빌리면 돼. 아, 진짜 줄게. 야, 나도 사람인데 너한테 솔직히 미안한 마음 아예 없겠냐? 입이나 작작 털어. 진짜 하는 짓 영락없이 제비 같으니까. 좋아. 1억 송금해. 그럼 소송 없이 깔끔하게 끝낼 테니까. 대신 올해는 못 기다려줘. 그렇게 남편은 얼마 뒤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저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따로 법적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쓰고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남편은 이혼이 잘 마무리돼서 신났는지 저한테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새 출발한다고 신나나 보다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저를 치워버리고 돈 많고 할 일 없는 그 여자 기둥서방으로 지내면서 꽃길만 걷는 줄 알았겠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를 위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약속대로 남편에게 소송은 하지도 않을 거고 그 여자를 만나 머리끄덩이를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속 시끄럽게 난리치며 끝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악명 높다는 이보라의 남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보라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흥신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됐지만 그래도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찾아갔죠. 그곳에서 저는 최대한 가련한 표정으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상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요. 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걱정 말라고, 이런 일은 우리가 전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 사람이 박성호는 아닌 것 같았지만 박성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상대 여자가 이보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박성호에게 귀뜸을 하겠죠. 저는 좀 비싸다 싶은 의뢰성금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였죠. 일주일 뒤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거였죠. 좀 긴장은 됐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흥신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담배 연기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사이에는 50대 정도의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남자가 박성호인 듯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앞에 앉았죠. 남편분 성함이 김창민이고 김창민과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셨죠? 네? 네. 김창민과 이혼하실 건가요? 떠보듯이 물어보는 그 남자의 눈빛이 빛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올라오는 긴장을 누르며 말했죠. 이혼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상간소송을 걸 수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쪽에 의뢰하신 거 맞아요?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탓에 내가 괜한 짓을 벌였나 잠깐 긴장이 되었죠. 뭘요? 왜 그러시죠? 그 남자는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긴장이 됐지만 애써 모른 체 하느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죠. 김창민은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결혼 내내 제가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믿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궁금해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애써 긴장을 감추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비웃으며 제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직원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은 껄렁한 눈빛으로 돈 뭉치를 들고 와 제 앞에 놓더군요. 이게 뭐죠? 정은아 씨가 낸 성금입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캐고 다니지 마세요. 네? 왜요? 박성호는 매서운 눈빛으로 경고하듯 말하더라고요.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건 돌려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런데 얼씬거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세요. 저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가려는데 박성호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찾는다고 여기저기 들쑤시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말에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곳을 벗어나고 나니 내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하려 했구나 싶어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이보라의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무섭고 험악해 보였습니다. 제 의뢰 때문에 제 남편 뒷조사를 하다가 이보라와의 관계를 알아낸 것 같은데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돈까지 돌려주며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더군요. 저는 이미 이혼 막바지니까 나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 조정도 모두 끝나고 이혼이 성립되던 날,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법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초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남편의 업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혹시 오빠랑 연락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동생은 2달 전에 김창민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는데 김창민이 자기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다며 죽다 살아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일단 있는 돈 다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때 신우가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급히 보내줬는데 그 후로 연락 두절이래요. 신우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빠가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외국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오빠랑 연락하거나 오빠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냐는 겁니다. 저는 신우에게 오빠랑 그렇게 안 좋게 끝이 났는데 내가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있겠느냐. 정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박성호에게 들킨 뒤 해외로 도망을 간 모양이었죠. 그렇게 도망가서 어떻게 됐는지 또 상간녀인 이보라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그 외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약삭빠른 인간이니 도망가서 잘 숨어 지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 저는 사랑이었지만 김창민에게 저는 뭐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저 이용하기 좋은 현금 인출기였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을 때니 그때의 저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남자에게 제 마음의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꿈을 대신 꾸어주는 대신 제 꿈을 위해 투자하고 저를 위해 일하며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 정은하라고 합니다. 남편 이재환과는 4년간의 긴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고 결혼 2년차가 넘은 꽤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업 수완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똘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허송세월하는 외아들이 답답했던 시아버님이 쌈짓돈을 털어 차려주신 가게였죠. 남편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자 허세만 잔뜩 들어서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가게 한 구석에는 골프 가방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조차 귀엽게 봐넘기며 4년의 연애와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무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함은 그 여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제대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실 소파에 세련된 차림새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연주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입가에 미소가 만연한 채 그녀와 수다를 떨고 있었죠. 너네 왔니? 새아기는 처음 보지? 인사해라. 여기는 우리 재환이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연주야, 김연주. 어머님의 소개에 여자가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죠.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연주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편과 바로 옆집에 살며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연준의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다고 했죠. 그러다 얼마 전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해왔고 이렇게 집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연주야, 너 미국에서는 에임이라고 불린다고?
그럼 나도 이제 에임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편이 잔뜩 신이 나서 농담을 던지자 연주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에임이야. 넌 그냥 옛날처럼 연주라고 불러. 난 그게 듣기 좋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옛날 동네 골목길에서 놀던 이야기, 제가 모르는 그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도무지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도 꼭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밤만 깨작거렸죠. 특히나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시부모님이 유난히 연주를 치켜세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연주, 너 참 대단하다. 미국 변호사라니 아주 출세했어. 그러면 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을 한단 말이냐? 네, 아저씨. 한국 변호사는 아니라서 한국 법률에 관한 일은 못하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며칠 전에 면접 보고 왔어요. 기업 법무팀 쪽에서 미국 계약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연주의 여유로운 대답에 시부모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휴, 예전에도 그렇게 똑 부러지더니 멋지다 너.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다.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고 예쁘고 똑똑하고. 연주 너 남자친구 있지? 없어요, 아줌마. 소개 좀 시켜주시던가요. 아유, 무슨 소개. 아주 남자들이 줄을 서겠구만. 진짜 없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저요? 그냥 스더분하고 무난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말도 좀 재밌게 하고 너무 진지한 스타일은 싫고요.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저랑 코드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좋겠죠? 너무 소박하다 얘. 직업이나 이런 건.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남자 직업보다는 심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야무져하여튼. 근데 가만 들어보니 네가 말하는 남자가 꼭 우리 재환이 같다. 쟤가 아주 무난하고 성격 서글서글하니 좋잖아. 재현이 같은 스타일이면 좋죠. 근데 이미 임자 있으니까 뭐. 그러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좀 황당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연주는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화장품, 그리고 이건 아버님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골프웨어 좀 샀어요. 그리고 이건 네 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내가 시애틀에 있거든?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 알지? 너 카페 한다고 해서 거기서 원두랑 텀블러 좀 사왔어. 뭐 내 것까지. 그러면서 연주 씨는 저를 보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은하 씨 건 따로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재환이랑 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재환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전처럼. 정말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 상황이 황당하고 뻘쭘하더라고요. 마치 저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연주 씨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상했지만 그저 오랜만에 만난 소꿉친구라 반가워서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주라는 이름은 우리 부부의 일상에 불쑥불쑥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 오늘 가게 알바생이 있다며. 연주가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짐이 막 도착해서 혼자 정리가 안 된다네. 가서 짐 좀 옮겨주고 오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삿짐 정리를 왜 당신한테 해달래? 요즘 돈 조금만 주면 포장이사 센터나 정리도우미 아줌마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당신이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이야?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뭘 그렇게 팍팍하게 말해. 친구끼리 도와줄 수도 있지. 걔가 나 말곤 한국에서 연락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 금방 갔다 올게.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연주 씨의 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야 한다, 거실 전등이 나갔는데 갈아 끼울 줄 모른다 등등 갖가지 핑계로 수시로 남편을 불러냈던 거죠. 제가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남편은 친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넌 왜 그렇게 꼬였냐며 저를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 김현주라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고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지는 기분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연주 씨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에 놀러 온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반기지만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친척도 아니고 왜 이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지 싶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빼두고 거실에서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연주 씨가 한데 올려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좀 비참한 거예요. 마치 연주 씨가 이 집의 진짜 며느리이고 저는 일 도우러 온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연주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싹싹하게 굴면 안 돼? 연주는 여전히 애교도 많고 싹싹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와. 너 지금 사람 비교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주 씨가 싹싹하고 마음에 들면 나랑 이혼하고 연주 씨랑 살든가.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아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안해. 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의 은근한 비교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홧김에 내뱉었던 걔랑 살아라는 말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과 김현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과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매출이 떨어져 신경 쓸 게 많다느니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졌다느니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팝업이 떴습니다. 재환아, 오늘 너무 좋았어.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 발신자는 연주였습니다. 이 하트는 뭐며 오늘 너무 좋았다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친구끼리 장난친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폰을 뺏어서 모든 카톡을 확인하니 친구는 개뿔, 선을 넘어도 진작에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술김에 한번 실수를 해서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당장 이혼 딱지를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제 앞에서 김현주의 번호를 차단하고 시댁에도 더 이상 못 가게 하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친구 관계도 끝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끝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들끼리 친구의 선을 넘었기에 친구 관계는 쫑난 거지만요.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더 이상 김현주를 만나러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김현주랑 바람을 핀 게 자꾸 생각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딱 한 번은 넘어가자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말 아침 남편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미팅이 있다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오후 늦지막히 일주일치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에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김현주였습니다. 본사 미팅을 간다던 남편이 그 여자와 카트를 밀고 있더라고요. 마치 신혼부부가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것처럼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봐줬는데 여전히 김현주를 만나고 다닌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마음조차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멈추더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마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은하야,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혐오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안 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에 들려있던 자동차 키링이 남편의 얼굴을 확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짧은 비명과 함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키링의 날카로운 금속 부분에 남편의 뺨이 긁혀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피가 확 나니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상처보다 제 배신감이 더 컸기에 남편을 노려보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얼굴에 커다란 방창고를 붙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혹은 지가 더 환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궜죠.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김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당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까지 가졌으면서 왜 남의 남편이랑 계속 만나요? 미쳤어요? 제가 쏘아붙이자 수화기 너머의 김현주는 한치의 당황함도 없이 아주 차분하고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냥 친구거든요? 친구 같은 소리 하네. 거짓말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무슨 친구?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내 남편이랑 잤잖아. 나 다 알거든?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모르죠. 저 재환이 좋아해요. 미국에서 이런저런 남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재환이만큼 진국이고 좋은 남자가 없더라고요. 저희 지금은 친구지만 은하 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모르는 거죠. 저 긁지 마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뻔뻔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평소 연주를 예뻐하셨더라도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아시면 최소한 아들 혼을 내고 제게 사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버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 재환이한테 손찌검했냐? 네? 아니,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때려? 네가 뭔데? 시아버님은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바람핀 거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남편 얼굴에 피가 나게 긁거나? 재환이 얼굴 꼴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옛날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장도 볼 수 있는 거지. 으따 대고 폭력을 휘둘러. 너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어머님 역시 아버님을 거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우리 재환이가 오죽 숨이 막히면 밖으로 돌았겠니? 네가 평소에 재환이한테 얼마나 막대했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분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한치의 놀라움도 없다는 것을. 아마 시부모님은 남편과 김현주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바랐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시댁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나 싶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도 핸드폰을 아무렇게 놔둬서 덕분에 제가 몰래 들고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들의 상간녀인 김현주를 그토록 두둔하는지요. 남편과 김현주 그리고 시아버님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거래가 오가고 있었어요. 김현주는 고급 정보라며 아버님께 외국의 한 투자처를 권유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김현주의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 그곳에 투자를 했고 꽤 짭짤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눈에는 학원 선생인 저보다 미국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자신들의 돈을 불려주는 김현주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며느리감으로 탐나는 존재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질러도 오히려 저를 집에서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리는 그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러자 그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완전 남남처럼 지냈죠.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는 와중에 김현주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전망 좋은 리조트에서 찍은 듯한 셀카인데 그 사진의 배경 뒤쪽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어도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제 남편 이재환이라는 것을요. 네 사람이 다 같이 여행까지 떠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제가 며느리이자 아내인데도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자기들끼리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를 넘어 아주 차갑고 서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이혼은 찬성이지만 상간소송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주 미국 변호사야. 한국에도 아는 법조인 놀렸어.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봤자 너만 다쳐. 변호사는 불륜해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디? 그 인맥으로 잘 해보라 그래. 바위인지 계란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 전에 걸렸을 때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거금을 쥐어주며 김현주라는 여자의 뒷조사와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알아와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라 뒷조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현주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하씨, 소송은 하지 맙시다. 그거 변호사들 좋은 일일 뿐이에요. 저희가 다 잘못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하지 마세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느낌이 상간녀 소송을 절대 안 당하려고 벌벌 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데 치명적인 지장이 생기나 보다 싶었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쥐고 떨어질 생각은 추워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다급해진 김현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김현주가 남편에게 말한 건지 남편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은하야, 제발 부탁이야. 소송만 말아줘.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거 당신 명의로 다 넘길게.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당신한테도 절대 손해는 아니잖아. 집 넘길 테니까 그냥 조용히 합의혼으로 끝내자. 어? 그 여자가 그렇게 하지? 회사에서 알까봐 무서운가 보지? 그렇게 벌벌 떨 일을 왜 저질렀대? 좋게 끝내는 게 너한테도 좋잖아. 2년 살고 집 받으면 너도 나쁘지 않잖아. 응?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피말리고 힘든 일인가요? 게다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고 해봤자 최고액이 3천만 원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요. 차라리 대출이 좀 있어도 수억 원짜리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받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남편은 미련 없이 버릴 참이었으니 실속을 챙기는 것이 100번 낫다고 판단했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완벽하게 제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를 법적으로 확실히 마친 뒤 약속대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엄청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진짜 복수는 제가 도장을 찍어준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처리가 마무리될 무렵 흥신소에서 드디어 김현주의 뒷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김현주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현주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힌 진실에 한참 동안 헛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김현주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커녕 로스쿨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죠.
흥신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김현준의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진짜 이유도 야반 도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사기를 치고 빚더미에 앉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요? 미국으로 도망친 김현주 역시 그 사기꾼의 피가 흘렀나 보더라고요. 그녀는 미국에서 이름 모를 지잡대 수준의 컬리지에 입학했다가 그마저도 중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인타운과 시내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고 했죠. 김현주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가 대형 로펌들이 모여있는 빌딩 1층에 있었대요. 매일 변호사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것을 보며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얄팍한 법률 용어들과 지식들이 그녀가 가진 변호사 스펙의 전부였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행세하며 사기를 치다 꼬리가 밟힌 위기에 처하자 한국으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으로 도망쳐온 김현주는 시아버님의 노후자금과 제 남편이 가게를 담보로 끌어모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싹 쓸어모은 뒤 외국으로 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녀와 동거하던 백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마치 투자처인장 꾸몄다는 거예요. 제가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았던 이유가 소송이 진행되어 자신의 진짜 신원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엄청난 진실을 확인한 저는 핸드폰을 들어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아버님은 제 전화를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재환이 카페인데 이제 너네 서류 정리 다 하지 않았니? 나한테 뭐 하러 전화를 하냐?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흥신소의 서류를 챙겨들고 곧장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가게에 평소에도 자주 오셨거든요. 제가 오자 표정들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 웬일이야?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요. 저는 테이블 위로 흥신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뿌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시부모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가만히 읽어내려가던 아버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어머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연주가 사기꾼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 도대체 뭘 들고 온 거야? 내가 너네 불륜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거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뭐야? 그 여자 미국 변호사도 아니고 어디 듣보 대학 중퇴더만. 알바 전전하다가 사기친 거 걸려서 한국 온 거고.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넋을 놓았더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그러고 보니 요즘 연락 잘 안 되던데. 아버님은 급하게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김현주는 역시나 안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말렸죠. 연주 출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못 받는 거예요. 장기 출장. 어디 달나라 간 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못 받아? 참,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이거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직접 그 여자한테 전화해봐. 남편도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을 겁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승리를 시전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얘가 앙심 품고 조작한 거야. 연주 지금 미국에 출장 간 건데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걸 거야. 제가 그 꼴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출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출장이 아니라 남친 만나러 갔겠지. 남친? 거기 자료 봐. 미국에 동거하는 남자친구 있더만. 아마 그 논팽이 남친이랑 둘이 짜고 당신이랑 아버님 돈 싹 다 긁어모아서 해외로 튄 것 같은데.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아들이랑 바람핀 상간녀에게 고스란히 뜯겼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것뿐인가요? 상간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집까지 넘겼죠. 갑자기 아버님 눈이 횟가닥 돌더니 남편 싸다기를 날리는 거예요.
철썩하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날아갔죠. 이 못난 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 돈까지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이 열빠진 놈의 새끼야. 너는 하는 일보다 왜 그다 그 모양이야?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들뜨러진 새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다. 연주는 아빠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도 당한 거잖아. 걔가 이웃집 딸내미였을 때나 잘 알았지. 시커먼 속내 가지고 너한테 들이댔는데 네가 멍청하게 넘어간 거야. 네가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면 넘어갔겠냐?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진정? 내 이 얼빠진 새끼 때문에 아주 돈이 남아나지를 않아. 그러게 왜 김현주 그 기집애랑 붙어먹어서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세워두었던 그 값비싼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 하나를 확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골프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있던 손님들 기겁하며 도망가고 저도 시겁해서 문 쪽으로 피했죠.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보, 참아요. 아, 왜 이래 정말. 아버님은 골프채로 남편을 때렸고 남편은 카페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분을 못 이기고 더 때리려고 했고 어머님은 울부짖으며 아버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참혹하고 찌질한 광경을 가만 보는데 처음엔 놀랐지만 나중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의 억울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들 해결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가족이 아니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로 남편 놈의 비명소리가 참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건너 들은 바에 의하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찰에 김현주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3국으로 빠져나간 뒤였고 그 여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은하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죠. 안 돼. 평생 그러고 살아. 나는 너 없어야 살 것 같아. 짧은 답장을 보낸 뒤 그 번호를 영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잘난 여사친과 저를 비교하던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얼굴에 상처냈다고 그렇게 거품 물고 따져놓고 정작 본인은 골프채 들고 아들 패려고 했던 전 시부.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아늑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더 즐거워졌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즐기고 있죠.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기분입니다. 이것으로 제 길고 기막혔던 복수국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